조용한 주택 매매 시장과 달리 경매 시장은 낙찰가율이 치솟는 등 열기가 더 뜨거워지고 있다고 합니다. 시장 참여자들이 늘고 경쟁이 치열하다는 것은 그만한 이점이 있기 때문일 텐데요. 왜 경매 시장이 사람들로 북적이고 또 분위기는 어떤지, 또 투자 목적이든 실수요든 이 경매를 통해 원하는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어떤 것을 주의해야 하는지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점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도움 말씀 위해서 권영훈 해설위원 함께하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이 경매 시장 동향에 대해 살펴보기 전에 먼저 이 궁금한 거 하나를 여쭤보려고 합니다. 며칠 전 보도를 봤는데 이 입찰 가격을 잘못 기재해서 이 엄청난 손해를 봤다라는 보도를 본 적이 있거든요. 이게 어떻게 된 일입니까? 이거 작년 말 작년 12월이죠. 네. 진주에서 숙박시설이 낙찰가율이 1230%가 되는 어처구니 없는 일이 있었죠. 감정가 6억 9천만 원의 이 숙박시설에 84억 4천만 원을 쓴 것이죠. 아마 8억 4천4백만 원을 쓰겠다는 게 이제 공을 하나 더 친 셈이죠. 네. 또 그리고 얼마 전 4월 2일 날 청담동의 그 시티 아파트의 경우에는 270%대의 낙찰가율을 또 보였습니다. 감정가 14억 원인데 38억 원을 쓴 것이죠. 네. 이것도 어떤 단순한 실수로 여겨집니다만 일반적으로 경매는 입찰할 때 입찰 보증금을 냅니다. 그러나 입찰 보증금을 내서 자기가 낙찰 금액으로 매수하지 않으면 입찰 보증금을 떼이는 것이죠. 네. 그 금액은 국고로 가는 것이 아니고 채권자들이 배당받을 때 거기에 보태져서 배당을 받습니다. 그래서 단순한 실수인데 그거 좀 봐주면 어떠냐 이런 분들도 계실 수 있겠지만 경매는 권리 간의 충돌입니다. 경매를 당한 채무자도 있고 또 돈을 받겠다는 채권자들이 이해가 첨예하게 대립되기 때문에 단지 감정가보다 현저히 높이 쓴 어떤 단순한 실수라고 그래서 매각 불허가 결정을 내려서 보증금을 돌려주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또 하나의 또 특이한 사례가 또 이번에 용인에서 있었죠. 용인의 수지 아파트인데 1등으로도 응찰한 분이 7억 5천만 원인데 2등으로 응찰하신 분은 7억 2백만 원이죠. 근데 1등 된 분은 낙찰 못 받았습니다. 그 이유는 입찰 보증금이 5,292만 원인데 2만 원을 빼먹고 5,290만 원만 넣어서 결국에는 인정을 못 받은 셈이죠. 네. 결과적으로 경매는 대중화되면서 많은 분들이 참여를 하는데 어려운 권리 분석이나 경제 분석에 너무 치중하다 보니까 있어서는 안 될 단순한 실수를 하는 것이죠. 그러나 이 단순한 실수는 결국 커다란 손해와 연결되기 때문에 상당히 유의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이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이 경매에 참여할 때는 이 단순한 실수로도 큰 피해를 볼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조금 더 신중하게 확인을 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네, 그럼 본격적으로 이 경매 이야기를 조금 해보겠습니다. 이 주택 매매 시장은 최근 이 활력을 잃은 모습이지만 경매 시장은 열기가 아주 뜨거운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네, 이 아파트 시장부터 먼저 살펴보죠. 이 강남 같은 경우는 이 아파트 경매 낙찰가율이 90%에 육박하고 있다고요. 그렇습니다. 지금 강남, 서초, 송파를 이제 강남 3구라고 합니다. 네. 부동산 시장의 어떤 바로미터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현재 연속 4개월 동안에 낙찰가율이 80%를 훌쩍 넘었죠. 올 3월 기준으로 해서 낙찰가율은 2월이 낙찰가율이 84%인데 3%가 오른 87%였고 그리고 작년에 비해서 77%였는데 거의 10%가 오른 것이죠. 현재 4월 달은 또 92.5% 현재는 좀 그렇게 되고 있습니다. 또 입찰 응찰자 수도 8.5대 1로 2009년 7월 이후 최대치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네. 그 주요한 원인은 요즘에 기존에는 중소형 아파트에 대한 인기가 많았었는데 최근에 중대형 아파트에 대한 인기가 좀 많이 올라갔습니다. 근데 강남에 중대형 아파트가 많으니까 그 낙찰 가격이 오르는데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 것이죠. 그래서 지금 중개에 비해서 경매가 상당히 호황이라고 할 수 있는 그런 시점에 있습니다. 네. 그런데 이 매매 시장과는 달리 이렇게 경매 시장이 호황을 보이는 것은 그럴 만한 이유가 있을 것 같은데요.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2.16 대책 이후 일반적인 공인중개사를 통한 중개시장은 많이 죽었는데 이상하게 경매 시장은 불을 붙고 있습니다. 그 첫 번째 가장 중요한 이유는 세입자입니다. 전세 가격 상승에 너무나 지쳐가지고 이제 집값은 바닥을 쳤다. 집을 사야 되겠다.
그런데 이왕이면 저렴한 경매로 사자. 그러다 보니까 중개시장은 좀 얼어붙은 데 반해 경매시장은 많이 뛴 것이죠. 그리고 현재 서울 지역의 전세가 평균율이 3억 250만 원입니다. 조금만 대출받으면 아파트를 살 수 있는 경우가 많이 있기 때문에 이런 추세는 좀 당분간 지속되리라 보고 있습니다. 예. 결국 이 내 집을 장만해야겠다라고 마음을 먹은 이 실수요자들이 예. 조금이라도 싸게 집을 그렇죠. 마련하기 위해서 이 맞습니다. 경매 시장을 향하고 있다는 건데 예. 그렇게 본다면 이 실수요자들이 많이 선호하는 중소형이 상대적으로 경쟁률이 더 높을 것처럼 보입니다. 어떻습니까? 예, 아무래도 뭐 그동안은 경쟁률이 많이 높았죠. 네. 그래서 이제 중소형을 한번 그동안 이제 입찰 경쟁과 낙찰가율 중심으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지난 10월서부터 올 3월까지 6개월 동안의 입찰 경쟁률을 보면 5대1에서 6대1씩으로 계속 꾸준하게 상승을 해왔습니다. 네. 중개시장이 완전히 얼어붙진 않았지만 많이 어려운 상황에서 이 정도면 상당히 인기가 좋은 것이죠. 그리고 낙찰가율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낙찰가율이란 뭐냐면 그 감정가 대비 낙찰된 가격입니다. 만약에 10억 원의 감정가인데 제가 그걸 9억 주고 샀다. 그러면 90%가 되는 것이죠. 그리고 이런 낙찰가율이 높다는 것은 그만큼 입찰하는 사람이 많고 네. 그렇다 보니까 경쟁률이 높다 보니까 가격은 올라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입찰 경쟁률이 높다 보니까 이 중소형 아파트의 낙찰가율은 이제 80% 훌쩍 넘어서 90%가 넘는 경우가 지금 많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 이면에는 아까 세입자들이 경매에 대한 어떤 주택의 매수 성향이 높아졌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겠죠. 네. 이 중소형의 이 경매 시장에서의 인기는 이해가 가는데요. 예. 그런데 이 중대형은 이 매매 시장에서는 여전히 이 외면을 받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앞서서 이 중대형의 인기가 올라가고 예. 있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어떤 예. 상황입니까? 지난해 말부터 중대형 아파트가 시세보다도 감정가가 좀 낮은 아파트가 많이 나왔습니다. 네. 감정가가 낮다 보니까 실수요자뿐만 아니고 투자 수요자도 막 달려들게 된 것이죠. 심지어는 서울의 경우에는 이 중대형 아파트의 낙찰가율이 오히려 89%고 중소형 아파트의 낙찰가율은 88%로 네. 오히려 중대형이 더 높은 현상이 벌어진 것이죠. 그것은 시세보다도 낮은 감정가의 영향이 크다고 보겠습니다. 예. 그렇다면 이 중대형 아파트가 이 매매 시장에서는 예. 사실 계속 외면을 받고 있는데요. 예, 예. 이렇게 경매 시장에서만 귀한 대접을 받는 이유가 또 따로 있을까요? 예, 답은 지금 조금 전에 말씀드린 네. 법원 감정가입니다. 법원의 감정가란 경매를 한번 생각해 보시죠. 채권자가 돈 받으러 경매에 신청을 합니다. 그럼 네. 법원에서 감정평가사에게 평가를 이렇게 의뢰를 하죠. 그럼 평가를 의뢰한 뒤 6개월 뒤에 입찰이 평균적으로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감정한 시점과 입찰한 시점이 시차가 시간차 공격이라고 할까요? 6개월의 차이가 있는 것이죠. 네. 그러니까 6개월 전에 지금부터 한번 생각을 해보시죠. 6개월 전에 상당히 그 아파트가 불황이었습니다. 그때 평가한 감정 가격으로 지금 이제 경기가 살아나는 시점으로 딱 오니까 시세는 올라갔는데 감정가는 낮으니까 이거 아주 투자자들이 관심이 많은 것이죠. 네. 결과적으로 이러한 현상이 감정가와 시세의 그 6개월의 시차 때문에 생긴 것이라고 보겠습니다. 그리고 특히 작년 말부터 이제 아파트 가격이 조금 안정되기 시작해서 올라갔습니다. 그래서 그 아파트들이 다음 달 6월, 7월에 입찰이 이제 시작될 것입니다. 네. 근데 그때는 감정가가 좀 올라가니까 지금 중대형의 이 귀한 대접은 아마 6, 7월 가면 조금 내려가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네, 이 6개월간의 시차가 이런 귀한 대접을 받을 예. 수 있게 만들었군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최근 이렇게 경매 시장의 열기가 뜨겁다 보니까 예. 이 분위기에 휩쓸리는 분들도 꽤 많이 예, 있는 것 맞습니다. 같습니다. 예. 이 낙찰가율이 자꾸 올라가고 경쟁률도 치열해지다 보면 이 예. 생각했던 금액보다 더 높은 가격을 써서 내는 경우도 있을 것 같은데요. 예. 어떻습니까? 예, 지금 많은 분들이 지금 정신없이 경매는 싼 것으로 착각하시는데 네. 경매는 반드시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 고가 낙찰가라는 건 뭐냐면 감정 가격이 10억입니다. 근데 그거 10억보다 넘으면 11억을 쓰면 그걸 고가 낙찰이라고 그럽니다. 이 고가 낙찰 사례가 최근에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특히 올 1월 달 같은 경우는 4.5%고 2월 달에는 6.5%, 3월 달에는 8%, 그리고 4월 현재 10%까지 됐습니다. 네. 작년의 경우에는 고가 낙찰률이 3%입니다.
물론 그 이면에는 조금 전에도 말씀드린 이 법원의 감정 시점과 현 시세의 어떤 그런 그 시간차가 있기 때문에 가능할 경우도 있겠지만 그거보다는 어떤 붐 타가지고 손해를 보는 경우가 왕왕 있다고 보겠습니다. 결국 이러한 현상들은 이 종합적인 낙찰가율을 높임으로써 거의 90%대를 넘게 하는 것이죠. 2008년 6월 글로벌 금융위기 이전에 91% 이후 최대치입니다. 저도 경매 관심 일을 하는 사람으로서 과연 이런 식으로 낙찰을 받으면 오히려 손해가 되지 않을까 염려스러울 정도로 좀 낙찰가율이 높기 때문에 정확한 권리 분석과 경제 분석을 따르지 않는 쫓아가기식의 입찰은 위험하다고 하겠습니다. 네, 예. 경매 시장에 참여할 때는 예. 분위기에 휩쓸리지 않고 예. 정확한 정보를 가지고 참여를 해야 맞습니다. 되군요. 예. 네, 지금까지 이 아파트를 중심으로 경매 시장 이야기를 들어봤는데요. 예. 이 다가구를 포함한 단독주택은 경매 시장에서 요즘 어떻습니까? 예, 특히 그 다가구는 된소리를 맞았죠. 네. 다가구는 단독주택입니다. 이 다가구는 왜냐면 이제 226 대책이 말이죠. 주택의 전월세에 대해서 과세를 하겠다고 그러니까 되게 다가구 주택은 뭘 생각하시면 되냐? 하숙집 생각하면 됩니다. 이렇게 세를 좀 받는 사람들이 이제 과세한다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겁을 먹게 된 것이죠. 그래서 226 대책 이전에는 74%의 낙찰가율을 보였는데 226 대책 이후에는 65%로 자그마치 9%가 뚝 떨어진 현상을 보였습니다. 그 이면에는 사실 전월세의 과세가 그렇게 높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어떤 심리적 걱정이라고 할까요? 그런 네. 충격으로 많은 분들이 다가구에 대한 두려움으로 이제 시야를 다른 곳으로 돌리다 보니까 된소리를 맞게 된 것입니다. 네. 그렇다면 이 다세대와 연립주택은 어떻습니까? 이 아무래도 이 아파트에 비해서는 역시 열기가 조금 덜할 것 같다는 그렇습니다. 생각이 드는데요. 다세대 주택은 아파트에 비해서는 열기가 덜하지만 그래도 226 대책이 어떤 상대적 호황을 누리고 있다고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뭐 아파트만 못하지만 아파트의 버금가게 조금씩 이제 좋아지고 있다. 이렇게 경매 시장에서 얘기죠. 실소유자가 이제 많이 이 다세대나 연립주택에 대한 관심을 높인 것이죠. 그래서 226 대책 이전에는 74%였는데 이후에는 76%로 한 2% 정도 상승을 했습니다. 우리가 다가구 주택, 다세대 주택을 이제 일상생활에서 많이 얘기하는데 네. 그 개념을 여러분들이 정확히 아셔야 됩니다. 다가구 주택이란 3층 이하여야 됩니다. 그리고 12개 호실이 이하여야 되고 그리고 호실마다 절대로 그 소유자가 나눠서는 안 됩니다. 나눠줄 수가 없는 그냥 한 하숙집에 주인 하나 있는 것으로 생각하는 단독주택입니다. 다세대는 4층 이하여야 되고 역시 19호실 이하인데 각 호실마다 소유자가 다를 수 있다는 것이죠. 공동주택입니다. 최근에 1가구 1주택이 양도세 2년 이상 보유하고 9억 이하는 양도세를 비과세합니다. 네. 그 혜택을 보기 위해서 다세대 주택을 갖고 있는 분들이 다가구 주택으로 용도 변경하는 경우가 왕왕 있습니다. 물론 그 다가구 주택은 단독 주택이기 때문에 얼마든지 가능하죠. 참고적으로 용도 변경할 경우 다세대에서 다가구로 용도 변경하는 아주 쉽습니다. 그 시군구청에 이제 접수하면 되는데 반대로 다가구를 다세대로 하는 건 어렵죠. 그 이유는 뉴타운이라든지 재개발해서 이 지분 쪼개기라고 그러죠. 집 하나를 막 다세대로 쪼갠 그런 어떤 나쁜 사례가 있어가지고 네. 규제가 있으면서 그건 힘든 상황이죠. 네. 결국 이 226 대책이 경매 시장에도 참 많은 영향을 미친 것 같은데요. 많이 미쳤죠. 예. 이 회복세를 보이던 주택 매매 시장이 조금 주춤한 것도 사실 이 전월세 임대소득에 대한 과세를 강화하겠다라는 226 대책이 나온 이유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그렇다면 이 대표적인 수익형 부동산이라고 볼 수 있는 이 오피스텔이나 도시형 생활주택은 이 경매 시장에서는 분위기가 어떻습니까? 아주 안 좋습니다. 226 대책이 뭡니까? 주택임대차 선진화 방안. 네. 그 내용은 이 전월세의 소득에 세금을 매기겠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전월세 세금을 소득으로 잡고자 하는 주거형 수익형 부동산의 경우에는 뭐 직격탄을 맞은 것이죠. 대개 이런 경우에를 도시형 생활주택, 다가구 주택,
그다음에 주거용 오피스텔을 들 수 있는데 한번 이거 나눠서 그 낙찰가율을 보면 이 흐름을 알 수가 있습니다. 도시형 생활주택의 경우에는 226 대책 이전에는 85%의 낙찰가율을 보이다가 226 대책 이후에는 73%로 네. 자그마치 12%나 뚝 떨어진 것이죠. 다가구 주택도 마찬가지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74%에서 226 대책 이후에서는 65%로 9%나 떨어지고 이런 것은 2001년 이런 그 조사가 시작된 이후 최대치로 많이 떨어진 것입니다. 네. 또 하나 주거용 오피스텔의 경우도 마찬가지로 73%에서 65%로 8%나 떨어졌습니다. 특히 주거용 오피스텔, 도시형 생활주택의 경우에는 그 문제점이 공급 과잉이었습니다. 그래서 임대소득이 상당히 낮아가지고 고전하고 있는데 그 고전한 임대소득에다 226 대책으로 세금을 물겠다 그러니 관심이 다른 곳으로 갈 수밖에 없는 것이죠. 바로 그것이 된소리를 맞게 된 어떤 계기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결국 이 수익형 부동산이 이 226 대책의 가장 큰 직격탄을 맞은 부동산이다라고 볼 수 있을 맞습니다. 텐데요. 그렇다면 이 상가는 어떻습니까? 이 대책으로 인해서 이 상가로 오히려 돈이 이동하고 있다라는 이야기가 들리던데요. 아, 정확합니다. 지금 뭐 그 부동산에 대한 그 자금이 갈 곳이 없습니다. 결국 상가로 간 것이죠. 그래서 오피스텔이나 그다음에 도시형 생활주택 다가구에 이런 관심 있던 금전이 이제 상가로 가는 것이죠. 현재 지난 연말 같은 경우는 그 한 건당 상가 한 건당 2.4명에서 2.8명이 응찰을 했는데 올 1월 달엔 2.9명 그리고 2월 달엔 3명이었는데 226 대책 이후 갑자기 4명으로 늘고 지금 4월 달엔 더 많이 올라갈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이 경쟁률이 늘면서 낙찰가율도 62%에서 64%로 2%대 이렇게 올라가는 것이죠. 네. 여기서 왜 상가에 많은 분들이 경매에 관심이 있는가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상가에 경매에 관심 있는 이유는 분양가보다 저렴하게 상가의 소유권을 취득하겠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요즘에 상가가 많이 나옵니다. 그러나 아파트와 같이 어떤 뭐 되게 아파트의 경우는 그 단지에 다 비슷비슷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상가는 그렇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어떤 표준적인 기준이 없다는 게 상가의 어려움입니다. 그래서 상가를 경매로 들어가실 때 반드시 주의하셔야 되는데 뭐 몇 가지 말씀드리면 일단 권리 분석뿐만 아니고 경제 분석이 정확해야 됩니다. 즉, 왜 이 상가가 나왔을까? 장사가 안 돼서 나왔을까? 아니면 무슨 권리 그 문제가 있을까? 이런 것을 반드시 그 원인을 따져봐야 되고 두 번째는 현장 답사를 해가지고 입지 및 상권을 반드시 확인해야 됩니다. 세 번째는 관리비를 정확히 계산할 줄 아셔야 됩니다. 상가에 경매로 들어갈 경우 대개 관리비를 내지 않는 경우도 있고 또 공실된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이럴 때 관리비가 어떻게 되는지를 알아야 되는 것이죠. 대법원에 의하면 관리비는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아파트 수립, 뭡니까? 그 엘리베이터 수리비, 청소비 이런 공용 부분은 낙찰자가 부담하고 그리고 그 상가 내에 전기료, 그다음 그 수도료 이런 것은 입주자 대표회의가 냅니다. 그러니까 구분하셔야 되고 그리고 이 소멸시효가 3년입니다. 그럴 때 3년이기 때문에 3년 이상 것은 낼 필요가 없지만 3년이라는 걸로 한번 계산해 보시면 경우에 따라서는 만만치가 않습니다. 오히려 중개만 못할 때도 있으니까 지금 말씀드린 대로 권리 분석뿐만 아니고 경제 분석 그리고 반드시 입지와 상권 그리고 관리비 계산을 최소한 하실 줄 알아야 상가 경매에 참여를 하실 수 있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지금까지 경매 시장 동향에 대해서 살펴봤는데요. 사실 이 상가건 아파트건 이렇게 공부를 열심히 해서 현장 답사까지 하고 고생하면서 경매에 참여하는 것은 무엇보다도 이 시세보다 싸게 사기 위해서라고 할 수 있을 텐데요. 그렇다면 이 고가 낙찰 같은 피해를 보지 않기 위해서 이 경매에 참여할 때 입찰서를 써내기 전에 이것만큼은 반드시 주의해야 한다 하는 점이 있으면 짧게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뭐 간단한 사례 두 가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급매물보다 못한 경매가 많다는 걸 아셔야 됩니다. 구로의 박모 씨는 감정가 3억 1천만 원을 2억 4,800원에 낙찰을 받았습니다. 아주 좋았죠. 그래서 동네를 이제 둘러보니까 급매물이 2억 3천만 원입니다. 거기다가 명도 비용 지불한 거, 경매 컨설팅 비용 지불한 거 보니까 상대적으로 자기가 비싸게 샀다 그래서 박탈감이 있었죠. 또 하나는 이번 용인에 있었던 사건이죠. 3억 5천만 원의 감정가 아파트를 이모 씨가 2억 7,800원에 낙찰을 받았습니다. 근데 문제는
그 선순위 임차인이 2억 2천만 원의 그 보증금 있는 임차인이 대항력과 우선 변제 효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배당 요구 신청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면은 대항력이 있기 때문에 낙찰자가 2억 2천만 원을 내줘야 되는 것인데 이 권리 관계를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그리고 이 선순위 임차인이 배당 요구 신청했는지를 제대로 파악하지 못해서 네? 2억 2천만 원의 추가적인 지불을 해야 되는 낭패를 보게 된 경우가 있었습니다. 네, 이 경매에 관심 있으신 분들은 이 사례를 꼭 명심하셔야겠네요. 예. 네, 오늘 도움 말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